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2023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플러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혁재 센터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혁재 센터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이혁재 교수입니다.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반도체 경기가 이제 좀 좋지 않아서 다들 이제 우리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소식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좋은 기업도 많이 창업했고 또 투자를 받았다는 그런 좋은 소식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제품을 내놓았다는 그런 좋은 소식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 이제 다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순서로는 제가 2023년도 초격차 스타트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가졌는지 그 경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과 보고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플러스 혁신 창업 패키지 및 플랫폼 사업 성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경과 보고는 저희가 2020년도 5월에 기술성 사업성이 뛰어난 기업 시스템 반도체 창업 기업 50개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23년도에 후속 신규 25개 기업 창업 기업을 선정해서 총 89개 기업을 선정해 갖고 지금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후속 지원 기업, 즉 2020년도에 창업된 기업 중에 선정된 50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을 선정해서 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들 보게 되면 기본 지원은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최대 2억 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게 기본 골자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R&D 매칭 지원으로 2년 동안 3억, 그다음에 2년 동안 5억,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R&D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후속 지원으로 선정된 5개 기업 같은 경우는 3년이 경과되면 이제 후속 지원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갖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화 자금을 최대 5억 원씩 2년간 지원을 해서 최대 10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ARM이라든지 IP 비용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ED 툴 비용, MPW로 1억 원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빠르게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네트워킹은 오늘 같은 자리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 글로벌 협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표준협회 펜벤처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활성화로 상생 포럼, 상생협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이제 주된 내용 자체는 초기 진입 장벽을 빨리 완화해서 조속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격차 스타트업의 상장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작년에 저희가 넥스트칩, 오픈엣지 두 업체가 상장이 됐고요. 올해 세 업체, 내년도에도 지금 네 업체가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거 이거 간단하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생 포럼 할 당시 올해 초에 25개 선정된 기업들 모시고 저희가 상견례를 가진 걸 시작을 했고요. 저희 초격차 스타트업에 선정된 대표님들을 모시고 학교에서 마음껏 프로모션하고 우리 학생들 모셔가십시오 이래가지고 반도체 CEO 특강을 준비를 해서 학교에서 강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덱스 저희가 2023년도 세덱스 했는데 9개 기업이 저희 부스에서 같이 전시를 했고요. 1,500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230개 정도 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성원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2배 정도로 더 키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전자신문 쪽에 10개 기업을 지금 그 기획기사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일릭이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갖고 6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용박람회 요거는 저희가 제주도에서 9개 기업을 모시고 제주도에 가서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1,000명 정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그 참석한 기업들도 반응이 무척 좋았던 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종기술교회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디지털 헬스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 반도체와 모빌리티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중 간 기술 교류를 진행한 바 있었고요. 이것 자체가 아주 그 유의미한, 그러니까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다 싶어갖고 이어서 이제 저희가 바이오 헬스와 같이 이중 기술 교류회를 이 2차례를 거쳐서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딥다이브 인투 차이나, 이거 표준협회에서 주도해 주셔서 저희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BAT라는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여기들을 다 만나고 왔고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어져서 오늘도 알리바바에서 찾아오셔서 알리바바 식구들이랑 같이 우리 기업들 미팅을 하고 후속 미팅을 약속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우수한 기업들 신문에 난 것들 얼핏 저희가 훑어보니까요. 그 내년도 CES에서 우리 디백스 기업이 혁신상 3개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오늘 이제 좀 이따 패널로 오시겠습니다만 보스반도체에서는 현대차랑 잘 되셨나 보죠. 2027년도에 양산하실 걸로 지금 삼성이랑 일을 같이 하고 있다 기사가 났고요. AI 기업 모레는 KT와 AMD로부터 300억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AMD로 받은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 생각을 해서 이걸 꼽아봤고요. 유니컨은 도전 K 스타트업 2023에서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경제에 보면 리벨리온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벨리온 얘기가 2건이나 있네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 맨 밑에 하단의 사진은 우리 초격차 스타트업 3개의 기업이 저기에 대한민국 벤처 스타트업 특허 대상의 우수상 이런 것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꼽아봤습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려면 있습니다. 1997년도에 팹리스 1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는 IMF 끝나고 난 다음에 현대전자와 LG 반도체 빅딜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창업을 한 게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세대의 특징은 모기업이 있습니다. 그 LG전자가 됐든 현대전자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이 모기업에 물품을 공급하는 그런 거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는 ICT 산업은 스마트폰하고 그 평판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견인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밀리스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패밀리스들이 같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초기 스타트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기업들은 2014년 이후에 탄생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조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지금 ICT 기업의 가장 그 많이 팔린 디바이스인데 여기들은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해외로 다 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이런 데서 핵심 부품에 대한 것은 수직 계열화 또는 자체 개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패밀리스가 들어가기 참 어려운 편입니다. 2014년 이후에 실제로 ICT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WS, MS, Azure 이런 데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쪽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대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그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을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해외에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 숙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도전 과제를 볼 것 같으면 ICT 완성품 제조사의 공급망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다음에 수요시장 주도 산업이 변화를 했는데
즉 휴대폰 디스플레이로 주도했던 1997년도 당시와 달리 지금은 데이터 센터,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이런 데들이 이제 반도체 수요를 갖다 견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우리 숙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 토의 때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성과 경과 보고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규복 부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원장님께서 저쪽에서 발표를 해주시면 편할 듯합니다. 부원장님께서는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전자기술연구원이 있고 그 반도체 공학회 올해 좀 맡고 있고요. 내일이 이제 반도체 공학회 그 종합학술대회면서 마지막 행사인데 내일까지가 제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행사 전에 여기 지금 이혁재 교수님 센터님 계신데 여기서 또 반도체 관련해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 얘기들이 계속 여기서 많이 들으셨지만 여기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뭐 글로벌 환경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뭐 여러분이 아시는 치포 동맹이다. 그리고 그 기술 패권화 그리고 결론은 이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핵심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은 그걸 가지고 자국의 무기화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전쟁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고 그 반도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기타 다른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동맹을 하고 있고 자기네 자국화, 기술의 자국화 그리고 타 국가와의 뭐랄까 좀 교류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개발과 생산과 그리고 기술 내재화를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지금 뭐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이건 뭐 얘기 많이 나왔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30조 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반도체 쪽이 이제 예산을 투입한 상태고 국내 같은 경우 R&D 예산이 전체 3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5조 원 정도가 줄었죠. 그랬다가 다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금액적인 측면에서 봐도 반도체 하나만에 130조 정도의 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뭔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 내에서 한국이든 기타 다른 그 해외의 기업들이 가서 이제 반도체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해도 중국 내 제품이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게 이 130조에는 중국에서 주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에 가져왔는데 거기서 70원, 60원에 팔아도 나머지 20, 30원에 대한 걸 중국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중국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점이 나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도체라는 지금 그 세계적인 상황이나 무역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걸 봤을 때 그 업체가 얼마큼 버티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생산과 개발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에서의 저 투자는 상당히 좀 저희한테 위협이 되고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보조금을 상당히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그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발전 전략, 정책 방안 이걸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반도체가 유일하게 정책 그리고 보조금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 아젠다를 내놓은 게 반도체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처음에 시작한 반도체의 역사를 이어받은 게 일본이었죠. 일본의 역사를 그 뒤에 이어받은 게 한국이었고 그래서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일본이 사실은 미국을 누르고 경제 성장에 반도체가 큰 영향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은 뭐 미국의 하와이에 뭐 땅을 60%를 샀다, 뭐 빌딩, 뭐 뉴욕에 있는 빌딩을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사실은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듯이 일본을 견제해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견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금융적이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던 게 우리 반도체였고 90년대 중반 그때부터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년, 30년 동안은 지금 아직도 특히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의 언론하고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유럽에서 하는 얘기는 TSMC나 삼성이나 기타 다른 업체들이 중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진다고 하고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여기 와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체적인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니네가 자동차 잘하니까 자동차 쪽만 좀 하는 건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쪽은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아요. EU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공장을 자기네가 짓고 뭐 저 장소도 알고 계시죠. 독일의 드레스덴 중심의 사이드 쪽에 여러 군데에 그 관계 여기가 공장까지 같이 짓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고 아니 밖에 거 사다가 싸게 사다가 우리 제품에 넣어서 좋게 만들어서 팔면 되지 하는 그런 얘기 나왔다가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기 뭐 이게 옛날부터 쭉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잘 보면은 뭐 이게 반도체 관련된 기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설계 툴 업체들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체들 여러 가지 IT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밸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작한 거는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여러 가지 핫한 아이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리콘밸리가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결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공장은 밖으로 다 가더라. 중국도 가고 한국에서 거꾸로 가져와야 되고 대만에 맡겨서 그 칩을 만들어서 자기네 쪽에 써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러면 그걸 자국 내에 내재화시켜야 되니 약간은 좀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업체들 뭐 TSMC나 뭐 SK도 있지만 삼성도 있고 뭐 이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일본이 가장 좀 걱정되는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침체기가 오래 갔기 때문에 선단 공정이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도 기본적인 그 부품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흔한 범용 칩 같은 경우는 중국 거 안 쓰면은 중국 거는 싸서 쓸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본 거 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아직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좀 더 키워야 되는 옛날에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대만이나 특히 한국한테도 상당히 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뭐 TSMC가 구마모토에다가 공장 짓는다는 건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아주 선단의 첨단 공정은 아니래도 일본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 가전은 죽었고 여러 가지 전자산업이 죽었지만 아직은 자동차 산업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산업들을 좀 키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자체적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삼성도 당연히 뭐 그런 거에 현지화하는 거에 좀 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도 우리와 협력을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다. 특히 반도체를 하는 팹리스 업체들인가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쟁의 포인트가 좀 더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메모리 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여기 마이크론이 있는데 요 아마 키옥시아라는 거 얘기는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업체와 일본 업체가 합작을 한다는 이제 통합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미국 업체의 메인 주주가 마이크론이고 그래서 세 개 합체가 합치면 메모리의 어느 파트 중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시장은 더 위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뭐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니까 뭐 이렇게 여기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 우리 잘한다고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의 30%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부분의 시스템 반도체, 특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한국의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좋아하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이 메인이지 않을까. 이제 그 업체들의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보면은 대만이 저 중요한 게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팹리스 업체가 있죠. 팹리스 업체가 있지만 팹리스에서 설계하면은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한 게 이 디자인 하우스가 좀 약한 것 같고 대만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그 디자인 하우스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서비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TSMC랑 조인된 여러 업체들이 있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사트라고 하는 외주 패키징 테스트 업체들, 특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AS 같은 경우는 TSMC와 끈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 공장 옆에서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게 강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는 뭐 보시다시피 대기업 중심,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뭐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 결론은 중소 중견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이걸 키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너무 작더라.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시장을 다 봤을 때 요 메모리 시장의 한 65% 정도니까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20 몇 % 정도가 전 세계 시장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그 비중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4분의 1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그렇게 거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아까 이제 다른 쪽에서 누가 발표하실 때 3%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1%, 2%, 3% 쭉 여기저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걸로는 한 3.3% 정도까지는 전 세계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의 점유율은 그 정도까지는 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전체 사실은 70% 중에 3.3%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특히 삼성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지만 공정의 그 선폭이랄까, 공정 라인을 딱 보면 선단 쪽으로 쭉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선단 쪽으로 이동을 쭉 하고 시프트를 계속 하죠.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옛날 공정부터 지금 선단 공정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 세계의 여러 업체들이 선단 공정, 그 비싼 공정만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TSMC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TSMC로 1년에 나가는 돈이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연구원에 있지만 연구원에서도 삼성에 못 넣으면 TSMC로 가야 되고요. 뭐 대학이나 일반적인 기업체들도 다 대부분이 TSMC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게 바로 해외로 나가는 거에서 IP가 나가고 그리고 밖에 가서 거꾸로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문제가 된다면, 뭐 DB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업체들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시장이 뭐 선단 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던 뭐 130나노, 그러니까 0.13 마이크로 정도 되는 것도 아직도 시장이 있다. 그래서 거기도 계속 봐야 된다는 그 얘기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삼성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한국 반도체라고 옛날에 조그만 회사가 있었지만 사실은 국내에서는 선도적인 회사였죠. 초기 시작은 원래는 선경에서 시작을 했어요. SK라고 지금 하지만 선경의 최 회장님이 반도체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은 거를 밑에 임원분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그나마 시작한 게 한국 반도체였고, 그걸 이어받은 게 그 당시에 이제 금성, 삼성 이런 데서 이제 반도체를 시작하게 됐죠. 그 역사가 이제 죄송합니다.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쭉 하다가 지금은 뭐 모든 공정에서 다 보면은, 아니면 메모리 쪽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뭐 선도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뭐 반도체 역사를 좀 잠깐 써달라고 최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이거 뭐 옛날에 그 지금도 저기 가끔가다 이렇게 벼룩시장 가면은 나오긴 하지만 진공관 라디오 초기에 나온 제품인데, 결론은 진공관부터 사실 시작해서 트랜지스터 나오고 트랜지스터가 IC가 됐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ULSI라는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작한 게
저희가 봐서는 여기쯤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 일본은 여기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미국은 당연히 여기부터 시작한 것 같고,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기술력이 어디에 축적되느냐가 좀 관건이고, 기술을 리드를 누가 하느냐가 거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스템 반도체, 일반적인 반도체의 기술력, 설계력, 미래 기술력 이런 것 측면에서 선도하는 게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공정은 지금 뭐 MBC라는 지금 것까지 지금 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좀 나와 있어서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제 공정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5나노 얘기하지만 3나노, 2나노까지도 지금 이제 태우고 있죠. 그래서 태워서 지금 시제품도 나오고 양산한 일부도 양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정은 거의 뭐 1나노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쭉 꾸준하게 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그 애플을 보거나 퀄컴을 봤을 때 아니면 엔비디아를 봤을 때 이 업체가 반도체 업체냐 아니면 휴대폰 업체냐 어떤 업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이제 복합적인 업체죠.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자기네 자체적인 칩을 다 설계를 다 하죠. 공정만 외주줍니다. 삼성이나 TSMC. 물론 TSMC가 물량이 더 많지만 일단 그런 걸 봤을 때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킬들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선단으로 설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아주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뭐 HEBM 나왔는데 그건 좀 아시는 데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패키징 관련돼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칩넷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공정의 한계성, 1나노까지 가는 그런 공정의 한계성이랄까 아니면 앞으로 가야 될 반도체의 방향이라면은 칩을 여러 가지 쌓고 그리고 한 칩에 들어가는 걸 거꾸로 다시 끄집어내서 패키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 쪽으로 단가를 낮추고 사이즈를 줄이거나 이런 측면에 조금 더 이제 당분간은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핫한 거 세 가지죠. 예. AI 반도체나 클라우드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그 AI 반도체 쪽에 핵심적인 업체들이 한 너댓 개 있는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그 엔비디아하고 경쟁하거나 어디라 경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틈새나 아니면 엣지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인트로 들어가서 좀 영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미래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드라이브 걸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예타를 진행해서 사업을 많이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좀 신경을 앞으로 더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칩넷 같은 그런 패키징 기술 한 가지 문제는 국내 패키징 업체가 뭐 큰 데가 두 개가 있죠.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네페스도 있고 그리고 기타 해외 업체들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선도적으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는 뭔가 패키징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분명히 되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예타를 해서 아마 내년쯤에는 예타가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대량의 그 R&D 자금이 들어왔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또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중심이 어디냐? 저는 이제 TSMC라고 본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삼성이나 다른 쪽은 이 사이드로 들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나 퀄컴이 똑같이 삼성이나 TSMC에다가 자기네가 설계한 그리고 그 설계한 것들 그리고 엔지니어들 투입을 해서 양산을 태우더라도 TSMC가 우선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하우스에서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뭔가 좀 가미를 해줘야 될 부분들 패키징 관련된 거 그 정부의 지원책 이게 통합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걱정되는 차원에서 좀 잔표를 마련해 봤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여기서 이제 끊어진 상태잖아요. 장비나 이 툴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안 건드렸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칩하고 퀄컴 칩이었죠. 근데 이제 퀄컴 칩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 칩은 이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고민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량의 돈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거꾸로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나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경쟁 요소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6G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6세대 이동통신을 하기 위한 뭐라기보다는 6세대 통신을 하려면 위성이든 항공적인 측면 아니면 아주 높은 주파수의 그런 반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쪽에 이제 정부에서도 요거까지 같이 껴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나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건 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고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충분히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예타가 다 통과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6G 같은 경우도 이제 예타가 통과가 이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예산이 실려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투자 방향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비슷하고 과기부 측면에서는 뭐 사실은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 AI 반도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의 구조체하고 소프트웨어하고의 비중을 치면 저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3대 7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을 같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얘기됩니다.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하면은 메모리가 아닌 빈메모리야. 그리고 뭐 카메라에 들어가는 뭐 그리고 CCTV에 들어가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하나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시스템 반도체의 정의를 반대로 하고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 하나가 아니라 그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아키텍처나 그걸 다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번에 개발할 때 자 이런 거 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디스플레이는 뭐고 뭐 파워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고 CPU를 GPU를 MCU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가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의 시스템 반도체의 방향은 단순히 하나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거 가지고 경쟁해서 세계 시장 따먹어야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국내의 팹리스 업체들이 똑같은 아이템 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해외 가서 경쟁을 많이 해요. 근데 물량도 적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적죠. 단가적인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부품적인 결론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겠고 기타 다른 것도 있지만 모듈로 되면서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로 딱 보면은 자동차에 이제는 자율주행 기능이 기본적으로 레벨 3나 4까지는 이제 들어가는 탑재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맞는 자율주행 들어가려면 당연히 AI 반도체, NPU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겠죠. CPU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도 메모리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 속에서 거기에 이제 어떤 업체들이 있고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을 필 때도 같이 코어해서 가는 그림이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핵심 과제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또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좀 키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업체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내 업체는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거하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바라볼 때 어느 한 타겟의 한 IC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 그러니까 UAM, 항공, 인공위성 그런 산업 전체를 보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 발제해 주신 내용 뭐 제가 듣고 요약하기 어렵긴 합니다만은 우리 쪽에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 반면에 시장 자체가 좁다. 이게 세분화돼서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세그먼트별로 우리가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우기 위한 M&A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그 이어지는 패널 투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패널로 나와주시기로 한 분들은 앞에 나와서 자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패널 토의 진행은 우리 좌장님께서 이제 질문하고 우리 패널들이 잠깐 말씀 나누시고 그 다음에는 플로어에서 그 새로운 제안 또는 여기 패널들에게 질의응답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패널 토의에 앞서서 우리 패널로 우리 격렬한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이제 좌장을 맡게 된 이혁재 교수입니다. 우리 이제 패널 주제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전망과 이제 성공 전략인데요. 우리 이제 그 참석해주신 분들께 제가 뭐 간단하게 좀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스 반도체 박대홍 대표님, 올해 뭐 이렇게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 그 보스 반도체 좀 뭐 전략이나 계획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스 반도체는 이제 그 1년 반 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창업한 지 1년 반 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올해 성과라고 하면 이제 누적으로 이제 110억을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전문 팹리스 기업인데 자동차 반도체를 그 효율적으로 적은 리소스와 짧은 개발 기간으로 자동차 반도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OEM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올해 저희가 중요한 성과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 진입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요. 우리 내년도 전략은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내년도 하반기 이제 샘플링하게 돼 있는데 그때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되겠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반도체에 더해서 메가 MCU나 또는 뭐 스위치, SoC 이런 이제 여러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이제 뭐 중국이나 대만 이런 쪽에 아주 전문가신데요. 우리 이제 글로벌 산업 판도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나 혹은 대만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고 또 거기는 지금 어떤 환경인지 뭐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의 이러한 그 무역 분쟁으로부터 시작된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규제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지금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공히 축적된 기술들이 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첨단 제조 장비 없이도 뭐 7나노 제품을 만들었다든지 내지는 메모리 반도체 YMTC는 232단을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장신 메모리는 이번에 또 DRAM, DDR5까지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규제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앞서서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 그게 아무래도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그럼 과연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그렇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발달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금융 전문가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정부 자금뿐만 아니라 그만큼 민간 자금도 많이 유입이 되어 있고 정부의 빅펀드에 버금가게 민간에서도 이러한 캐피탈 산업이 반도체 투자가 엄청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팹리스 산업 같은 경우는 한국에 비해서 기술력이 높고 기업 수도 많다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동력이 됐던 게 초기에는 분명히 정부 자금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 자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간 자본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중국에 많이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우리 기업들도 중국과의 예전에 이제 공급망에서는 중국이 무조건 우리의 반도체를 사주는 나라, 수요 국가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차 앞서 말씀드린 뭐 팹리스 분야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개발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이다. 그리고 뭐 국정원에서 당장 조사 들어오고 그런 식의 대응이 많았는데 또 순수하게 중국에서는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는 부분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투자가 아직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식의 뭐 순수한 자금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할 때 그러한 중국의 자본이 들어온 그런 기술 개발은 또 중국에 수출하기가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들도 이제 자기들이 투자한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일단 중국의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TSMC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 실드라든지 그런 실제적으로 대만의 그 국가 안에 있는 TSMC의 역할은 단순하게 반도체 산업만 그 선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뭐 국가의 안보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식의 인식이 많이 있는데 TSMC의 정책을 보면 지금 일본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여러 군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은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28나노 이상의 조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첨단 공정이 아닌 공정들은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만 정부가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옹스트롱 계획 즉 1나노 이하의 그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지금 또 첨단의 신주과학단지 옆에 새로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첨단 제품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이하의 UMC라든지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은 이제 레거시 공정으로 세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대만과 우리나라의 그런 협력이라든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대만에 진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이미 그러한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팹리스라든지 생태계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 국내 팹리스 기업들의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올라가면서 앞서서 우리 이혁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 생산을 의뢰를 할 때는 결국 대만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는 찾아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예전과 같이 우리 기술이 낮아서 갈 데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만드는 제품들도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제품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만과의 협력이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대만의 팹리스 업체들이 컴퓨터, PC 부품 주변에 반도체를 만들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갔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들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에 편성해서 가고 있을 때는 대만의 그런 팹리스 업체들과의 기술 협력도 충분히 필요하고 추진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이제 TSMC가 반도체 실드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문에 TSMC가 반도체 첨단 기술을 섭렵한 건 아니지만 결국 지금 그러한 기술 수준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건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볼 때 이제 대만과의 무한정 경쟁보다는 예전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로 두 나라가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분리되어 있는 경계선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융합이 되는 시기가 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협력 관계도 또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벤처스의 전진훈 부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올해 투자 현황인과 또 내년도의 뭐 전망이나 전략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위벤처스 전진원입니다. 제가 스타트업 투자를 한 2012년부터 진행을 했었고 주로 이제 초반에는 해외 투자 쪽을 좀 많이 했었고요. 중국 포함해서. 그러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국내 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2000년대 10년대부터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올해만큼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은 일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이제 모험 자본 쪽에서 이제 벤처 자본 투자 쪽에서 자본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투하할 수 있는 그 자금력은 아직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2021년, 22년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섹터들이 최근에 그쪽에 거의 잠기다시피 하다 보니까 약간은 반사 이익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뭐 아무래도 그 상장에 대한 그림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뒷단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 주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업종들이 최근에 굉장히 고전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스템 반도체만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말씀드려도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들을 하시고 다양하게 그런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받으셨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축으로 보면 AI 반도체하고 아날로그 쪽, 특히 이제 파워 반도체 쪽 이렇게 두 군데 축이 올해 아마 화두가 아니었겠나라고 싶고요. 그럼 이제 내년으로 지나가면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내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제 좀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것들 아니면 저희 이제 여덟 쪽도 이제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서 듣다 보면은 올해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약간 막연한 기대도 있었고 이거는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어떤 상상력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쳐 있는 그런 이제 투자였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그런 회사들 대표님 포함해서 이제 시리즈 B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고 증명하셔야 되고 그보다 이제 더 많은 이제 뭐 투자라든지 밸류를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성과를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를 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투자하는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이나 성과를 조금 많이 깊이 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약간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에 이제 뭐 주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저희 이제 엔드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뭐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저희가 생각했던 그 회사들의 주가 시총이 못 간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투심의를 할 때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에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상장돼 있는 혹은 이제 해외 티어까지 포함해서 그런 회사들의 시총이 저희가 생각보다 못 간다, 멀티플을 그 정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약간은 이제 부담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말씀드렸던 모험 자금들이 그쪽 섹터로는 아직 못 가고 있고 아무래도 소부장 그리고 이제 약간은 그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발전 가능성에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이규복 부원장님께는 아까 뭐 발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기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이제 부원장으로 계셔서 그 연구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뭐 연구 동향이라든지 뭐 현황이나 내년도 계획 뭐 이런 쪽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은 약간 저 기업체 친화적이라서 뭐 기업체에서 상용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연구소라서 약간 상용 쪽에 좀 가깝게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들의 한 60% 이상이 기업체 출신이에요. 뭐 삼성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보고 있는 거는 양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양자의 그릇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양자 구조체라는 게 있죠. 일반적인 양자 구조체라는 게 있고 양자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컴퓨팅 장비가 있고 그러면 그 컴퓨팅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무엇일까 하는 거를 저희가 좀 한 2, 3년 전부터 고민을 해서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게 양자 반도체 쪽을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누구한테 우리 기술 잘한다 이거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미리 해둬서 앞으로 기업체에 이게 들어가야 양자라는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에는 온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긴 한데 그 10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해놓은 게 좀 무르익으면 그거를 업체들에서 잘 가져가셔서 잘 쿠킹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양자 반도체 쪽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업체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엣지단의 뉴럴모픽 반도체 쪽을 저희가 조금 그건 신경을 좀 써서 하고 있고 일부는 뭐 기업에서 기술 이전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진짜 상용에 좀 더 가깝고 지금 이제 문제가 엣지단 들어가면은 배터리 소모가 가장 크잖아요. 스피드는 뭐 스피드래도 하여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저전력화, 초저전력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한 말씀씩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뭐 발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꼭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정부에 좀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또 이제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인력 양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이런 좀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면은 좀 좌장님께 제가 예. 사회자로서 그 진행 발언 하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신 분들이 보면 이제 기업 대표 한 분을 모시고 이제 기업 대표를 둘러쌌을 때 산업 정책이 어떻게 하는데 연구를 하시는 분, 투자자, 그다음에 국책위원, 그다음에 학계 각각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좌장을 맡으시느라 학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셨는데요. 지금 대학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인력이 태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좌장님께 여쭈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지금 이렇게 재임하고 있어서 저희들 이제 뭐 하여튼 인력 양성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뭐 계약학과가 이제 여러 학교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뭐 카이스트도 그렇고 연세대, 고려대 또 여러 뭐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많은 대학에서 이제 계약학과가 생겨서 그러니까 학부 인력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더 양성이 될 것 같고요. 서울대의 경우에도 저기 첨단 융합부가 이제 새로 생겨서 내년에 200여 명을 새로 충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능형 반도체 전공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학생들을 또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면은 서울대에서도 이제 좀 인력을 이제 더 많이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해서 그 특성화 대학이라는 사업도 이제 시작을 했고, 또 AI 반도체 대학원 같은 이제 사업도 새로 시작하고, 또 특성화 대학원도 이제 시작하고 있어 이제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좀 노력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연구 관련해서는 대학교에서도 이제 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된 그런 연구들도 이제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회로 아날로그 회로라든지 RF 회로라든지 이런 이제 회로 쪽 연구들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창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연구한 것들을 실제 이제 산업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이제 창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간에 이제 난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뺏어 왔는데요. 사실은 그 기업 대표분께서 사실 이 자리를 리드를 해주셔야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요구해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까 그 여러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게 중국 대만 시장이 크다 그러지만 거기 경쟁 상대가 너무 많다,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투자하는 쪽에서는 내년부터 우리 꼼꼼하게 볼 거다, 실적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 주신 거나 진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규복 부원장님 맨 처음 발제하실 때 보면 우리가 섹터별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규모가 있어야지 붙을 만하다. 스타트업들이 그걸 어떻게 규모를 키울 건지 스스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뭐 인력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박 대표님께서 주도하셔서 패널들한테 질문을 여기 오신 기업들을 대신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대표님. 제가 미리 좀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아까 그 이규복 부원장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팹리스를 직접 지원한 것도 있지만은 국내 팹리스가 개발한 제품을 사다 쓰는 그 고객들을 또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이 두 번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게, 이게 이제 팹리스가 이제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제품을 만들면 이걸 시장에 내놓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피드백 루프를 한 두세 번 돌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 팹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팹리스의 제품을 사다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국내 팹리스가 개발한 제품을 사다 쓰는 그런 고객들, 시스템 업체,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도 있고 또 중소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업체들의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좀 주면은 이게 훨씬 더 팹리스가 기술 발전을 하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좋은 수준 효과가 이렇게 하면 이제 옥석도 가려지게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규모 이제 팹리스들이 이제 M&A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서로 좀 합쳐지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으로도 좀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 계실까요? 중기부 답변을 해주실 분들은 없는데 거꾸로 박정희 대표님은 삼성에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여쭌다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 말씀하신 거명한 대기업 중에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생산 제조 시설 자체가 해외로 가 있습니다. 밸류 체인 자체가 해외에서 그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메인 부품은 그 자사에서 스스로 공급을 하거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그 기타 부품은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해외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팹리스들이 정부 정책을 그렇게 간다 그래서 과연 세트 업체들이 그걸 채택해 줄 확률이 있느냐, 그런 걸 거꾸로 반문하고 싶은데 삼성에 근무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어떠신가요?
그 애플 이거는 애플의 경우인데 애플의 아이폰을 보시면은 디자인드 바이 애플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마찬가지로 부품 공급의 결정은 국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생산은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생산하지만 그 베트남 업체 반도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선택의 결정은 국내에서 국내 개발팀이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품만 팹리스가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조금 있다면은 이런 이제 삼성 같은 대기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면은 같은 값이면 같은 성능이면 국내 팹리스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겠죠. 지금 아쉽게도 정부 관계자가 여기 없는 이게 근데 상태. 유튜브로 나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이 말씀 자체를 갖다가 패널들끼리 주고받고 하시는 쪽으로 치고받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우리 좌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이제 근데 어떤 이제 세트 업체에게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첫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세트 업체도 이제 약간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그거에 한 가지 이제 중간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국내에서 만든 반도체를 가지고 일단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교육하는 대학교에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주면은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서는 한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국내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이렇게 사용해서 지금 이제 교육을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아마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육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그 만든 회사에 취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그 반도체를 사용해 봤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용해 본 반도체를 사용하자고 이제 그 회사에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좀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각자들 그 정부의 제안 또는 또 다른 그 내년도 전략의 조언 같은 것들을 부탁을 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생각나시는 분들은 해주시고 지금 플로어에도 우리 패밀리스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패널 토의가 이제 Q&A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특별한 얘기 없으면 제가 플로어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현장에서의 고충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팹리스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일 겁니다. 앞서서 중국의 팹리스가 상당히 발전을 했다고 했는데 중국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수요 기업들이 기술이 있는 그 신생 기업이라도 팹리스에 와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수요 기업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당장 경쟁력에 있어서 자금 유입부터 커다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뭐 대만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팹리스들이 그 PC 부품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면서 성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 산업과 같이 이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반도체만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시스템 반도체 발전 전략이라든지 K 반도체 발전 전략 등을 보면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을 하고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그에 포커싱을 맞춰져 있지 지금 말씀하신 수요 산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베트남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공장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갈 때 지금 그걸 왜 한국으로 가져오자고 얘기를 안 했을까라는 저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식의 이제 수요 산업을 같이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들 반도체 특별법이 외국에 비해서 조금 이제 혜택도 작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고 첨단 산업 특별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혜택이 정말 반도체 업계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 일견 생각을 해보면 첨단 산업의 그러한 기업들이 결국은 반도체 수요 기업들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당장 바이오 반도체라든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첨단 산업이 발달을 할 때 요즘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첨단 산업이 없잖아요. 사실 모든 첨단 산업에는 반도체가 수요 그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오히려 첨단 산업 발전법으로 인해서 주변 산업을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이제 보고 있는 시선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아쉬워 보일지겠지만, 나머지 수요 산업을 키워서 반도체를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지금 사실은 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보면 이제 수요 기업 산업에 이제 거기도 체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선단을 좀 끌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선방 산업을 끊어줘야지 후방 산업들이 따라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규복 부원장님께서 티어를 셋으로 나눠 가지고 그 섹터별로 우리가 그걸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 결은 같이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나 패널 분들께서 더 말씀 없으시다 그러면 우리 플로어에 그 전략에 대한 의견도 좋고,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 나온 것들 보면 아무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우리한테 도전 과제가 있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내야 됩니다. 이거 우리한테 큰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거 수요 시장이 아니라 거기 경쟁 시장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극복해야 될 도전 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오늘 이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페미니스트 대표분도 좋고 아니면 유관 기관도 좋고 우리 페미니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표준협회도 와 계시고 펜벤처스도 와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끼리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혹시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알파솔루션스의 대표이사 김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논의하는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2000년대 초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프쇼어링을 해서 실리콘밸리의 모든 회사들이 다 인도 아니면 중국으로 그 디자인 센터를 옮겼어요. 그 브로드컴이나 인디아나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그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든 익스펜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다 중국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 한국인으로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에 보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한국어는 왜 이걸 한국어를 스킵을 하고 왜 중국을 갔냐 이거거든요. 다시 이제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지금의 중국의 팹리스가 지금처럼 성공하게 된 거는 미국의 팹리스의 모든 노하우가 다 중국으로 갔던 거예요. 인도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게 디커플링 되면서 그 중간 지대로서 한국의 그 가치가 포텐셜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하이라키 상에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인건비, 그 다음에 집값, 그런데 미국에서부터 지금 미국과 한국과의 시간 차이가 딱 7시간밖에 안 돼요. 중국만 해도 1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어드벤처를 해서 첨단 산업들의 정말 R&D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으로서 한국의 위치를 저희가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한국의 팹리스나 다른 이러한 회사들이 그 낙수 효과로 여러 기술이나 노하우나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개발할 수 없을지, 그런 것에 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좀 패널 중에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해외에서 안 그래도 보면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에 이제 지사도 설치하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구소를 만들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려 그러면은 하여튼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인력이 또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 고급 인력이 많이 있는 것들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고 또 이제 그런 인력들이 이제 뭐 이제 가족들이 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부에서 잘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학교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 이제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하니까 대학교에 들어오는 인력도 이제 자꾸 줄어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뭐 이런 동남아에서 인력들을 좀 많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회사에 이제 취업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풍부한 인력을 이렇게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외국 기업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력과 하나는 규제.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한국에 연구소 짓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여기저기 장소 돌아다닐 때 제가 그 모 미국 반도체 업체 부사장이 제 친구라서 이런저런 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여기는 어떠냐, 전력이 어떻고, 용수가 어떻고,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어디 가서 뭐 해서 전력을 얼마큼 끌어서 얼마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건 규제가 있어서고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자기네 돈 들여서 여기다 연구소 짓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런 거 안 돼서 뭐가 안 되고 저게 안 되니까 야 이거 좀 기다려봐 계속 그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액티브하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하려면 정부에서 그런 해외 기업이 거꾸로 아니면 해외에 한국과 합작하고자 하는 데가 왔을 때는 좀 더 어떤 규제를 풀어주고 뭐 뭔가에 대한 베네핏이나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뭔가가 좀 정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인력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론은 생산을 한국에서 하면서 설계에 대한 메인은 사실은 미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뭐 지금 반도체 업체나 배터리 업체들 미국 가면은 공장 지금 짓겠다고 하지만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설계 업체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가 쭉 있고 그 밑에 맨 밑에 이제 공정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래서 그 뭐 TSMC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러면은 중간에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하우스가 있죠. 그래서 공정과 설계된 거를 매치를 시켜주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공정에 맞게끔 해서 빨리 양산할 수 있고 설계에 대한 검증도 한번 해주고 이 정도 되니까 양산 들어간 게 낫고 그러면 양산을 모험을 2번, 3번 할 걸 1번, 2번으로 줄이고 이런 걸 해주는 그 인력이 좀 필요한데 일반적인 인력 양성을 하면 대부분이 다 어떠냐면은 공정 쪽 아니면 설계 쪽 크게 두 개로 그냥 분류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학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맨 위에 있는 데는 팹리스 업체, 그럴듯한 팹리스 업체로 취직할 수 있고 밑에 공정, 파운드리 업체, 삼성, 하이닉스 굵직하잖아요, 대기업. 그러니까 중간의 업체들은 사실은 그런 거를 연결해주는 업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나 퀄컴이 왜 삼성하고 TSMC하고 같이 디자인을 해서 줬다가 왜 선택을 안 하고 TSMC로 가느냐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주 하이테크하거나 아주 로레벨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그 인력이 거꾸로 수급이 된다면 외국 업체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요 공간이 10분 뒤에는 또 다른 데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예전하고 그 초기 발제할 때 보면 1997년도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졌을 때 상황은 많이 다르다. 그때는 견인하는 수요 시장 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는데 그 지금 그 플로어에서 얘기 나온 거는 그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이럴 때 반사 이익을 대한민국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데에는 좀 문제점들이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함이 있고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VCA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반사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외에 자 지금 보면 어찌 됐든 여기 계신 분들은 창업하실 때부터도 시장에 없는 걸 알고 창업을 하셨어요. 기술이 변화할 때 내가 기회를 잡아보겠다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 무모한 도전을 하신 분들한테 그 자기는 어떤 각오로 창업을 했고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플로어에 그냥 지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매티스엑스의 김진영 대표님 저기 플로어에 계신데 본인께서 마이크 드리면 네. 네, 반갑습니다. 매티스엑스 김진영입니다. 사실 뭐 좋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지원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자체에 그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 자금이 사실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펀딩도 상당 부분 좀 여유로운 편에 있는 것 같고 사실 여러 예타들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기술 축적에도 상당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전방 산업 사실 저희가 시장할 때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 없는 시장이 있으면 사실 대기업들은 누구나 할 텐데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전방 산업을 같이 이끌어 줄 수 있는 혹은 뭐 적어도 대기업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삼성, 네이버 이런 회사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류의 뭔가 자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저희는 최종 고객은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가 돼야 되는데 인비트윈 그 사이에라도 뭐 국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찬스를 어떤 뭔가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만들 수 있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또 한편으로 시스템 반도체 뒤쪽 후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은 사실 다 함께 커가야 되는 입장인데 결국 삼성 파운드리랑 같이 커가야 하는 입장인데 현재 삼성 파운드리의 상황을 보면 사실 MPW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TSMC에 비교해서 그리고 아마 테크별로 IP의 레드니스도 상당 부분 좀 중소기업이 어드레스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삼성 파운드리가 4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걸 준비해달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스타트업이랑 매칭돼서 같이 움직일 때 삼성 파운드리에도 적어도 어느 정도 이점이 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후방이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논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답을 찾기 어려운 쪽을 얘기를 하세요. 여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운영자가 그러니까 DS 사업부에서 아무도 안 오셨는데 이런 질문을 주시면 여기 패널 중에 어떻게 전진원 부사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근데 떠난 지 벌써 2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이런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이게 참 이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는 MPW를 늘리려고 해도 MPW를 하나 만들어도 여기에 제품을 태울 수 있는 그런 MPW 고객들이 숫자가 적어서 MPW를 캔슬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양쪽이 다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같이 이렇게 또 삼성도 MPW를 늘리고 또 거기에 칩을 제품을 태울 수 있는 고객 숫자도 많아지고 이게 서로 이게 양쪽이 다 좀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럴 때 정부가 좀 지원을 확실하게 MPW를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면 정말 좋을.
그러니까 관련해서 우리 센터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받아서 그 스타 팬리스 사업을 해서 이제 작년에도 그 올해도 이제 5개 기업 선발해서 이제 그 삼성 저기 그 파운드리에서 칩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하여튼 정부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게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센터장님 뭐 지금 여기 오셨으니까 아마 정부 사업 저기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정부 사업들 반도체 관련된 거 내년 쪽을 좀 저도 들은 게 있어서 좀 뭐 같이 공유를 드리면 그 산기평이라고 그러죠. 케이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마 그러니까 지정 공모라는 게 있고 품목을 지정하고 그걸 기획을 한 게 있고 자해 공모가 있는데 자해 공모의 포션이 80%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기업체들이 많이 제안을 하면은 그걸 좀 많이 채택을 해주고 기업체가 주관이 돼서 해당 파트너를 찾아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겠다는 얘기들이 지금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일 것 같아서 기업체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전에 이제 IITP의 그 반도체 쪽 담당하시는 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IITP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부 쪽하고 좀 달라서 과기부 쪽은 첨단 쪽을 주로 가니까 지금 메디스 엑슨과 그쪽 같이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첨단 쪽을 가고 있는 그런 쪽 뭐 지금 뭐 AI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서버용 여러 가지 반도체를 하고 있는 쪽 그러니까 조금 기술력이나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가는 그런 쪽은 아마 이제 과기부 쪽에서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지금 기획이 거의 뭐 여러 가지 기획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획들을 좀 찾아서 하시면 내년 상반기에 아마 이제 새로운 예산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좀 드라이브를 거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R&D 예산이 줄었지만 신규 예산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내년도 거.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뭐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는 거를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그 지금 우리 펜벤처스에서 미국 투자자들 연결하는 거를 이번 CES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어지는 걸 하고 있고 올해 중국에 다녀온 것처럼 내년도에는 기업체들이 요청을 한 국가가 이제 일본에도 어떻게 가보자.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 데도 가보자. 인도 이런 데도 가보자. 우리가 시장을 진출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업체들을 지원하는 우리 센터라든지 이런 표준협회 그다음에 펜벤처스 이런 데는 그런 걸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숙제들은 해결해야 될 과제지 이렇게 우리가 성토한다 그래서 저절로 해결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패널 토의 나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더 얘기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큰 박수 치면서 우리 각오를 다지는 걸 하겠습니다. 예.